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TV에서 흔히 돌싱이라 불리는 분들의 출연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 더 눈에 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두 번의 결혼을 했거든요. 각자 다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첫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고2 때 처음 만나 5년을 빙빙 돌다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전 남편은 태권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나 대표 같은 걸 하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태권도를 사랑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해 저를 알게 되고도 한참을 도장에 나가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사범님도 했지만 아버님의 반대로 운동을 전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시댁은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그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다른 가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집의 막내로 형과 누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번번이 원하는 것을 누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 크게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태권도장만 가게 해주면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사정을 해 다닐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단수가 높아지면서 관장님께서 나와서 후배들 좀 봐주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운동하러 도장에 나가다 돈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어차피 선수도 못할 건데 뭐하러 운동하냐? 라고 해 조금 마음이 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았답니다. 저를 처음 만난 그날도 누나가 도복을 다려서 도장을 가는 전 남편에게 너는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곧 서울로 이사 갈 건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니면 어쩌냐? 오빠처럼 서울에 대학은 못 가도 이 지역 전문대라도 가야 할 것 아니야. 라며 소리를 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집을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으며 도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자 목소리인데 공원 쪽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뛰어갔더니 여자애 하나가 부들부들 떨며 울고 있더랍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돈 달라고 잡고 안 놔줘서요. 다른 학교 애들인 것 같은데 돈 안 주면 안 보내준다고. 여자애들 여럿이서요. 그래서 소리쳤더니 도망갔어요. 라며 울고 있던 여자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워낙 비실거리고 몸이 약해 다른 날에는 엄마가 마중을 항상 나오셨는데 그날따라 부부 동반 모임 때문에 못 나오셨거든요. 그랬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애들을 딱 만난 거죠.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항상 지나다니는 공원이라 안심했거든요. 다른 학교 애들이라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5명이 둘러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니 겁부터 나더라고요.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무작정 소리부터 쳤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누가 오지는 않아도 혹시나 근처에 들은 사람이 신고라도 해주지 않을까 해서요. 공원을 둘러싸고 집들이 많았거든요. 공원이라 하기에는 작고 놀이터라고 하기에는 넓은 공간이라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애들은 놀랐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기척이 느껴지니 우르르 도망간 거고요. 맞거나 뺏긴 것 없이 놀라기만 했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막상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애가 달려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학원이 끝나고 오는 길이라 늦은 시간이었는데 혼자 다녔으니 이상하게 볼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 막바지 보강이 있어 좀 더 늦기는 했지만 매일 오고 가는 길이라 의심도 없이 걷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라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정말 집, 학교, 학원밖에 모르던 아이라 정말 속상했습니다. 공부를 제법 한다는 소리를 듣던 저였기에 불량한 아이들과의 인연이 없어 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스럽게 부들거리며 떨고 있었나 봐요. 겁도 많고 몸은 약하니 그럴 수밖에요. 제 소리에 놀라 달려온 그 사람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가면서 웃으며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 배우러 와요. 몸이 약해서 운동 좀 해야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라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충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옷도 못 갈아입고 부들거리며 떨며 울었습니다. 제가 진짜 겁쟁이였거든요. 그날 그런 전 남편과 짧지만 강렬한 인상의 첫 만남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학생인지 만나면 보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나타나니? 애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름이랑 학교는 물어봐야지. 라고 하셨죠. 저는 아마 나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였으니까 군인일 거야. 못 만나. 그냥 잊어. 멀리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빌어주자.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고맙기는 했지만 좀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서울로 이사 준비 중이었기에 금방 잊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했죠. 그 사람이 알면 좀 괘씸하다고 할 테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게 더 컸습니다. 그저 서울로 이사 갈 생각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일을 당한 게 속상해 잊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어찌됐건 찾아서 보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못되고 철이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살던 고장에서 하던 공부는 별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따라잡아 번듯하게 대학에 가고 싶었죠. 아버지 회사 발령 문제로 서울에 가기는 했지만 고향이 살던 고장인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공부 때문에 겸사겸사 이사를 결심한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일이 더 바빠지셨고 친가에서는 엄마를 곤란하게 하시는 일이 많아 엄마가 많이 힘드신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악물고 공부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포상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결과 저는 목표한 대학에 목표한 과로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합격이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느껴졌던 그 희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너무 기뻐해 주셨고 저는 별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제 그 다음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사이기도 했고 제가 다닌 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다니시는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날개가 돋아나기라도 한 듯 가볍기 그지없었죠. 신나게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는데 제가 대학생이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진짜 꿈에서나 그리던 장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경영학과에 다니는 기세등등한 여학생이라는 생각에 도취되기도 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흘러간 첫 수업이 끝나고 저기 혹시 부산에서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한 남자가 묻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했죠. 아직도 내가 부산 사람 같아 보이나 싶어 확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 전학을 갔을 때 부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안 친구들이 너 사투리 할 줄 알아? 우유 주세요 라고 해봐 라며 몰려들어 묻기도 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부산이라는 지역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낯선데 신기하게 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투리 안 쓰고 서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활 첫 수업부터 부산 사람이라고 물으니 김이 확 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하고는 다음 수업을 위해 이동하려는데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그 공원에서 라고 하기에 돌아보니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사람. 그 사람을 부산도 아닌 서울에서 만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 인사를 못했던 찝찝함이 뒤섞여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진 채로 어머나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시시 웃더니 맞네요. 반가워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었던 그때처럼 말이죠.
마음이 더 풀려 저도 같이 배시시 웃어버렸죠. 그 사람은 제가 그 후로 얼마 뒤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한 번 더 만나서 호신술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저도 이 학교 입학생이에요. 아는 얼굴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요. 무작정 아는 척 해버렸네요. 무슨 과예요? 나는 경제학과예요. 라며 또 배시시 웃더라고요. 저는 경영학과예요. 라고 답을 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책에서나 보던 운명 연인들처럼 만났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책에 그 사람은 다음 수업 어디로 가세요? 저는 전공 수업이라 다음 이 수업 받을 때 만나면 우리 인사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진짜 너무 반갑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차라도 살게요. 아니면 식사하실래요? 라고 다급하게 물어보자 놀란 듯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그때도 제가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만났으니 그때 못한 보답하고 싶어요. 라고 당차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주춤하더니 저는 오늘 끝나고 약속이 있어요. 혹시 오늘 말고 내일은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는 시간을 정하고 본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제가 그렇게 약속을 잡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놓치기 싫은 감정이라 저도 모르게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저는 더 설레었습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와 비슷하게 서울로 이사를 와 저처럼 먼 지역으로 온 그 고충을 공감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관계도 전에 살던 지역의 친구들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까지 공감하며 느꼈으니까요. 그러다 부산에서처럼 사투리도 편하게 써가며 대화를 하고 나니 무언가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고 할까요? 혹시나 티가 날까 싶어 조심하느라 말을 편하게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그런 말을 하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창피해서 쉽게 표현하지 못했죠. 괜히 실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일주일에 2번 있는 그 수업에 가는 일도 고역일 테고요. 아무리 과가 달라도 같은 경상대라 자주 마주칠 거라는 생각에 더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와 그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워낙 반듯한 사람이라 여자건 남자건 친구가 많았던 그 사람은 제게도 친절하면서도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앞두게 되었는데 윤미야, 나 군대 가 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이대로 그 사람이 군대를 가버리면 이제는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엉엉 울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산에서 저를 도와주러 달려오던 그 사람의 모습부터 대학에서 만나 2년 동안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지내며 쌓아온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야, 군대는 내가 가는데 왜 너가 오냐? 자식이 이 오빠 걱정이 되나 보다.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에게 너 좋아해. 그러니까 오는 거야.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라는데 좀 서럽더라고요. 저 혼자 좋아했으면서 뭐가 그리 서운했는지 훌쩍이며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널 좋아한 게 아니어서.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은 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편지할게. 우리 일단 좀 그렇게 지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자. 윤미 너한테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 괜히 내가 방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아. 라며 웃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여 더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뒤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을 만나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며 데이트도 했죠. 그런 시간이 더 쌓일수록 아쉬운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조금 더 빨리 솔직했다면 더 많은 추억을 쌓고 군대에 가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가 오고 나서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며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휴가를 나온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부대에 복귀해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런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애정을 많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부산 사나이라며 허세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불태우면서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장학금을 타서 받은 용돈으로 그 사람에게 보낼 선물을 사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원하던 아버지 회사에 졸업과 동시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사람 덕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곁에 없었어도 제 안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저에게 나한테 뭐가 고마워. 윤미가 노력한 건데. 너무 멋있다. 나도 제대하고 복학하면 꼭 윤미처럼 열심히 할게. 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바쁠 무렵 그 사람은 제대했고 약간 빈 시간에 집 근처 도장의 사범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그냥 과외나 학원 조교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태권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매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제가 야근이 많아 늦게 끝났거든요. 우리 윤미 겁도 많은데 이제 내가 매일 데려다 줘야지 하면서요. 그렇게라도 매일 보는 게 정말 꿈 같았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아쉬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집 앞을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서로 더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골목을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 복학을 한 그 사람은 꼭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와 결혼을 하겠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데려다 주는 일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느라 저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지 몰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은 것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줄도 몰랐죠. 외동딸인 저를 엄마는 마냥 아이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엄마가 부산에 가고 싶다며 다니러 가자는 말도 흘려듣고 저는 연애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수술 3일 전에야 엄마가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이 든 엄마가 들을까 집 앞 벤치에 앉아 담담하게 제게 이야기하셨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만 도저히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제 행복에 취해 눈여겨보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너무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는 윤미야, 그 누구도 이런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단다. 지금이라도 엄마를 위해 시간을 좀 내어주겠니? 그러면 엄마가 더 빨리 회복하실 거야. 엄마는 수술 끝날 때까지 너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도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께 알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의 병간호를 제가 하고 싶어서요. 다행히도 휴가를 쓸 수 있었죠. 엄마는 그런 저에게 아유 뭐하러 휴가까지 내 번잡스럽게.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휴가에 쉬지도 못하고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참으려 애를 썼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하지.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라며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박선호라고 합니다. 윤미 남자친구예요. 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와 엄마를 안심시켜주려고 온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듣는 사투리에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그 사람과 함께 사투리로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투리 고친다고 부모님까지 사투리를 못 쓰게 졸라 엄마도 사투리를 못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시원하게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니 속이 후련하다 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소한 것까지 저에게만 맞춰주시던 엄마인데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웃는 엄마의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로요. 그 사람이 어머니 꼭 수술 잘 마치시고 다시 만나서 수다 떨어요. 약속이에요. 라며 약속을 하고는 돌아가고 나서 엄마는 우리 윤미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네. 인연도 참. 윤미야 고마워. 선옥은 또 만나려면 진짜 수술 잘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수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 수술로 잡아내지 못한 암덩어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추후에 치료를 더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저는 절망스러워 제발 살려달라며 의사 선생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어쩌지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엄마에게 수술 잘 끝났대요. 회복하는 대로 퇴원했다가 항암 치료받으면 된대. 그러니까 힘내.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미리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와서 엄마와 한참 수다를 떨며 어머니 퇴원하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꼼장어집 모시고 갈게요. 제가 부산에서부터 꼼장어 전문가거든요. 라고 엄마께 말하며 엄마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취업 때문에 바쁜데 일부러 안 와도 돼.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라고 하자. 어머니 만나러 오는 거야. 그래야 윤미도 보고 여기 윤미가 있는데 내가 왜 안 와? 뭐가 미안해. 라며 웃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을 내가 남자친구로 두고 있구나 싶은 마음에 저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몸의 상태를 느낀 건지 저에게 지나듯이 당부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알았어. 엄마가 다 나아서 해줘. 엄마랑 같이 할래. 라며 엄마 애를 태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다 두고 떠날 것 같아 괜히 어린애처럼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엄마는 아셨는지 나중에 보니 작은 수첩에 가득 메모를 해두셨더라고요. 기운도 없어 삐뚤빼뚤 쓴 글씨들이 너무 슬퍼 보이게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내내 곁을 지키다 잠깐 엎드려 잠이 든 제 손 위에 엄마 손을 얹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릴 때도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제 곁을 지켜주었죠. 그 와중에도 그 사람 시험 걱정을 하는 제게 어머님 보내드리는 일이 나한테는 더 큰 시험이야. 윤미야, 우리 어머님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자. 라며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 사람 덕분에 슬픈 와중에도 버텨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장례가 끝나고 또 3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음식을 사다 나르고 동네 의원에서 사람을 불러 링거를 맞게 해준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도 아버지와 주말에 낚시를 가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일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을 텐데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저희 두 사람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진중하게 부르시더니 박군이 취업도 했는데 결혼식을 하는 건 어떠니? 박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엎드려 절하며 감사합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실 아버지 생각이 울고 말았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였던지라 저까지 없는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실 상상을 하니 결혼이 급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은 괜한 것이었더라고요. 얼마 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여자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4개월 정도 지나고 만나기 시작하셨는데 저 시집 보내고 두 분이서 살림을 합치고 싶다면서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모를 감정이 휩싸이며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나보고 결혼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새 살림 내시려고요? 아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자를 만나셨어요? 혹시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나신 거 아니에요? 라며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아니,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아버지 남은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너무하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으면 어때? 그러면 뭐 다 죽어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신 분만 그리워하면서 청승 떨면 되는 건가?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아빠, 이런 여자를 만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엄마를 배신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대신 저 결혼만 하면 아빠랑 저랑은 이제 남남이에요. 라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엉엉 울며 길을 걷다가 그 사람 집 앞까지 갔지만 차마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저 얼른 결혼하고 싶다며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곁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엄마 사진을 보며 울었죠. 엄마의 남은 짐들은 제가 다 챙겨 신혼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까지 나온 며느리를 봤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손윗 동서인 형님은 동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일도 못하겠네. 나만 다 하게 생겼다. 라며 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아주 며느리를 모시네 모셔. 라며 저의 작은 흠이라도 잡아내려 애를 썼고요. 형님은 결혼하실 때 시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와 격리 일을 하던 형님이 명문대를 나온 아주버님과 안 어울린다면서요.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 혼수도 제대로 못해와 눈치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동생에게 치여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다며 저의 처지를 부러워하시면서도 얄미워하더라고요. 제 속은 속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형님과 신우이의 시샘에서 저를 지켜준 건 전남편과 시부모님이셨습니다. 형님의 말과는 다르게 좋으신 분들이었고 형님 눈치도 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신우이는 못해주기도 했지만 원래도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본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해 입덧도 심하고 일도 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도 친정 엄마가 안 계신 저를 위해 챙겨주신 게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한참 추울 때 저를 위해 매일 아침 새로 한 반찬을 챙겨 가져다 주셨거든요. 형님 임신하셨을 때도 해주셨다며 큰애는 사골국을 잘 먹어서 한여름에 매일 큰 솥으로 국을 끓였어. 윤미, 너는 겨울이라 더 좋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큰아들이라 아주버님에게 더 자주 들르셨는데 형님은 그것도 싫다 하더라고요. 괜히 와서 아들 뭐 먹나 궁금해 저러시지. 감시야. 아휴. 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가. 형님,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세요? 잘해주시는데. 라고 했다가 번번이 눈흘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몸조리도 시어머님이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 없는 며느리 몸 상할까 엄청 챙겨주셨죠.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착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쌍둥이들이 두 돌을 지내고 2달 뒤쯤 새벽 기도를 가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나란히 돌아가셨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트럭 운전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두 분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저희와 꽃구경 가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남편은 두 분의 죽음을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힘들어했지만 유난히 전 남편이 힘들어하더군요. 엄하시긴 했지만 언제나 막내 아들을 위해 애쓰신 부모님께서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시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더 후회되고 괴로웠겠죠. 저도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사랑이 괴로웠으니 전 남편은 더 심했겠죠. 그러더니 생전 하지도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군요. 정확한 주량도 모르던 사람이 그저 술만 마셨답니다. 토요일이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사람을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증상으로 그렇게 쓰러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서 두 아이가 울고불고 하는데도 정신이 차려지지 않더군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회계사답게 남편이 가진 재산과 받은 유산,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해 저에게 주시면서 재수씨, 사연이 하선이 생각해서 정신 차리셔야 해요. 선호는 그렇게 갔지만 재수씨가 아이들을 지켜야죠. 라며 고개를 떨구고 우시는데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뭔지 전 남편이 와서 정리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오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키워야 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이니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활이 변하는 건 쉽지 않더군요. 남편은 없고 벌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돈을 전처럼 쓰니 통장은 금방 불안한 수치가 되더군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어야 했기에 저는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줄여 이사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났지만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 아버지에게는 죽어도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저는 전처럼 큰 회사는 못 들어가고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는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가 애나 키우지 괜히 나와서는 자리 차지하고 있네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월급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훨씬 적은데도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년쯤 되자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게 되더군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학교도 잘 다녀주고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아와 자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생겨 학원에 보내달라 하는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월급에서 빠듯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스스로도 괴로웠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승진하고 싶고 실적을 내고 싶어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나이는 같은데 부사장으로 이직해온 분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사장님께도 이야기를 잘해주신다며 부사장님도 이혼하시고 아들 하나 키우신대요. 아직 유치원생이라던데 팀장님 아직 젊으신데 아깝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좋아하세요? 저는 연애 같은 거 생각 없어요.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부사장님은 왜요?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연애도 안 하세요? 애들 엄마라서요? 그게 뭐요? 사별하신 게 윤미 씨 잘못도 아닌데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괴로워하세요?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저는 주룩주룩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할 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렇게 울어버리고는 부사장님과 종종 식사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함께 데리고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쌍둥이들이 부사장님 아이와 잘 지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자 딸아이가 엄마, 홍준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묻기에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답을 하며 얼굴이 빨개졌나 봅니다. 감춘다고 했는데 잘 안 되더군요. 아들아이가 엄마 얼굴 빨개졌다. 난 홍준이 아빠 좋아. 아빠 같아. 라는 겁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나도 홍준이 아빠 좋아. 엄마도 잘 웃게 해주고 그 정도면 합격이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홍준이 아빠랑 엄마는 같이 일하는 친구야. 엄마는 하연이 하선이만 있으면 돼. 라고 하자 딸아이가 엄마, 그러다가 우리도 다 커서 결혼하고 그러면 엄마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홍준이 아빠 다른 여자가 데려가. 홍준이 아빠 잘생겼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지. 엄마는 우리 쌍둥이들만 보고 살 거야. 나중에 커도 엄마 책임져. 하고는 말았지만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사장님은 홍준이가 윤미 씨가 엄마였으면 좋겠대요. 어릴 적부터 밖으로만 도는 엄마를 둔 탓에 챙김도 사랑도 못 받았는데 윤미 씨, 내가 하연이 하선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될 테니까 우리 홍준이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줄래요? 라며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답인지 알았지만 고민이 되더군요. 전 남편에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선호야,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이 생겼어. 우리 하연이랑 하선이에게 최선을 다해준대. 나 그 마음 받아도 될까? 나 어떡하지? 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굳혔죠. 그리고 저는 부사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아들과 한 딸의 엄마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할 집을 정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작은 집인데도 오래 살기도 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었죠. 부사장님은 집 정리가 거의 끝났다며 괜찮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까요? 홍준이도 누나랑 형 보고 싶다 그래서요. 라고 하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홍준이에게 집밥을 해서 먹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도 정리하고 옷도 정리하며 홍준이가 물려받아 쓸 물건들도 정하며 즐겁게 짐 정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는 정리가 안 된 제 방을 정리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힘이 붙였는지 소파에 기대에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아득해지다가 정신이 번쩍 나보니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놀고 있고 부사장님은 보이지 않더군요. 잠시 나가셨나 싶어 먼저 방에 큰 짐을 빼야지 하고 제 방으로 가는데 부사장님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제 인기척이 느껴지다 뒤를 돌아보는데 부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다가 부사장님이 열어놓은 상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편지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상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쁘게 살다 보니 치우지 못한 걸 부사장님이 본 것이었죠. 미안해요. 내가 치운다는 게. 라고 하는데 선호가 하연이 하선이 아빠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더 놀라 아이들 아빠를 아세요? 라고 물으니 부사장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자식 이라며 한참을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부사장님만 보았죠. 겨우 진정을 한 부사장님은 선호가 원래 오지랖이 넓고 착한 아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가족들하고 선호는 태권도장 친구들하고 관장님하고 바다에 나가서 놀았던 거죠.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학교도 멀고 접점이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사춘기 남자아이가 가족들하고 자주 오는 바닷가에서 뭐가 재미있었겠어요. 억지로 있다가 물에 들어갔는데 순간 몰려오는 큰 파도에 내가 휩쓸린 거예요. 한참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정신없이 물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뒷덜미를 턱 잡더니 저를 끌고 육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끌고 나온 저를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더니 안 되겠는지 인공호흡으로 살려줬죠. 그러더니 너 내가 첫 뽀뽀다 라며 웃더라고요. 뭐 저런 놈이 있나 해서 멍하니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저 괜찮은지 확인하시더니 선호에게 고맙다 인사를 하셨고요. 그랬더니 선호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라며 웃더라고요. 애가 너무 비실비실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태권도를 해서 이렇게 단단한데 말이죠. 저희 도장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곁에서 돕고 관장님께서 훌륭히 가르쳐
튼튼한 사나이로 만들 겁니다. 라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더라고요. 진짜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었는데 부모님은 그 와중에 설득이 되셨는지 정말 저를 그 도장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호랑은 중2 때부터 고2까지 도장에서 같이 태권도 배우며 친하게 지냈죠. 워낙 반듯한 아이라 부모님께서도 선호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 선호가 형이랑 부모님 때문에 서울로 가고 저도 도장을 그만뒀어요. 선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었지만 집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고 하느라 아마 선호가 편지를 보냈어도 제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선호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보고 싶고요. 서울 와서 자리 잡고는 계속 찾았어요. 대학을 어디 간 것도 몰라서 같은 학교 출신 애들 찾고 물어보는 식으로요. 그런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홍준이 엄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선호 만나서 위로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이민을 간다 했는데 이렇게 제가 너무 찾으니까 선호가 윤미 씨를 만나게 해줬나 보네요. 라면서 부사장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 어땠을지 말만 전해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준 것 같다는 부사장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이라면 모두가 행복한 일을 선택했을 거니까요. 부사장님이 우리 하연이랑 하선이 선호 자식인 거 알았으니까 제가 하려던 최선에서 더 노력해서 잘할게요. 우리 선호한테 나중에 잘 살았다고 말하기에 진짜 열심히 살아요. 라고 하는 말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 거실에 제일 먼저 걸고는 이사를 하고 아이들 열심히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막내 홍준이는 엄마를 만나서 누나 형이랑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주어 아직도 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었습니다. 저희 쌍둥이들은 아빠에게 가서 비밀 얘기를 다 하죠. 저에게는 안 해도 아빠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인사를 갑니다. 매년 그 사람 기일해요. 올해로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낸 지 17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남편과 제가 합의를 했거든요. 남들의 눈에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일 모든 시간들을 저는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혼을 하고 연락이 닿은 친정 아버지께서는 선호도 이해해 줄 거야. 그 아이는 그런 아이지.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마음에 걸릴까 일부러 그러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몰래 전 남편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 쓴 일기를 뒤늦게 보게 되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만났다고 해야 제가 안심할 것 같았고 아버지를 원망해야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할 것 같았다고요. 그것도 제가 아이 낳고 전 남편이 몇 번 찾아가고 나서야 이야기해 주셨대요. 안 그러면 제가 쌍둥이 키우면서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진다며 조금 더 아이들 키워놓고 이야기하자 했다고 쓰여진 일기에는 얼마나 사랑해야 미움받을 용기까지 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아버님만큼 윤미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며 마치는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기가 전 남편의 마지막 일기였는데 제가 너무 늦게 본 거죠. 남편과 짐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요즘은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과는 저 결혼하고 얼마 뒤에 바로 헤어지셨대요. 그리고 계속 혼자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해서 지금이라도 더 잘하려 노력합니다. 아버지는 다 괜찮다, 좋다 하시지만 저는 매번 죄송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매 순간을 더 열심히 잘 살려고 더 노력합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도 매 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행복을 위해 노력하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다 보면 세상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아닐까요? 행복한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